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것에 이러한 이 구절에 기반을 해서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영어로 뱅크죠, 뱅크. 은행에 대한 이야기. 제 방송은요, 아시는 것처럼 경제 방송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개념들은 이야기를 해야 내용 전개가 될 듯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돈과 관련된 활동을 하죠. 많이 하냐 덜 하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때 이 은행이라는 주체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무언가 이상한 구조, 무언가 이상한 구조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이 A에게 100만 원을 입금했으니까 이자를 지급을 하겠죠. 예금 이자죠. 그리고 이 은행은 이 100만 원을 B에게 100만 원을 80만 원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는 대출 이자를 받고 은행은 여기다 예금 이자를 지급을 한다. 전 세계 어느 은행을 가도 이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죠. 이것을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1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애지간해서 100만 원을 다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은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언제든 찾아갈 수도 있으니 A의 돈 80만 원을 B에게 대출해 줍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맡긴 돈의 일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도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은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일은 웬만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금을 다 찾아간다면 은행은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거를 이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몰려가지고 자기가 맡긴 예금을 다 싹 다 찾아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은행은 항상 이 지급 준비율에 의거해서 고객들이 예치해 놓은 돈의 일부는 항시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립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약간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예대 마진이라든지 뱅크런이라든지 지급 준비율, 이러한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지식이랄 것도 없고요, 사실 상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은행이 A에게 100만 원을 받아 80만 원을 B에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B가 8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었겠죠. 즉 어떤 신용 이것을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캐나다에 계신 분들 북미권 아실 거예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을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론을 받고 뭐 대출을 받고 뭐 그런 경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었으니까 8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용이 좋았으니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이 자신에게 있는 돈을 180만 원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원래는 은행에 있던 돈은 명백하게 은행의 시각에서 수익으로 소득으로 책정해야 하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그잖아요. 원래 있었던 돈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80만 원을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짓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신용에 의해서 화폐가 창출됐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래 애시당초 100만 원만 있었는데 180만 원이 은행에 있는 것으로 잡습니다. 80만 원이라는 돈이 신용에 의거해서 창출되었습니다. 자, 이 B는요 80만 원을 갚아 나갑니다. 그래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때가 B에게는 있었기에 그 빚을 갚아갑니다만 오늘 읽은 구절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는 대목에 의거해서 이 B에게 빌려준 80만 원 중에서 이 은행이 6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 60만 원을 C에게 6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기준에 못 미치고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 신용도이다 보니 돈이 회수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번 제대로 터진 사건이 2007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이죠. 여러분 이게 벌써 14년 전 일입니다만 이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미국 내 중산층 수백만 명이 날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500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 얘기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백만 명이 진짜 날아갔어요. 주택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카고의 어떤 동네의 3베드 하우스가 뭐 5, 6만 불의 매물로 나온 것을 제가 어디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보니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럽의 어떤 부자가 이 사건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중산층이 집을 빼앗겨 뭐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서 몇 개월간 잠을 자는 삶으로 전락을 해도 이러한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자산이 이때를 거치고 나서 2배로 불어나고 박앤세일로 나온 집들을 주워 담아서 몇 년 후에 이제 정상화가 된 다음에 제값 이상으로 되팔고 뭐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쥡니다. 이때 당시에 주식시장도 대폭락을 했고 특히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이 극강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AIG라는 어떤 공룡기업이 있죠. AIG라는 공룡기업을 이것을 파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적 자금을 놓고 회복을 시킬 것이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살릴 것인가 라는 것이 이게 화두였습니다. 이미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파산시키지 않고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 이 회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파산시킬 것인가. 근데 여기서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 이 회사를 살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배팅을 해서 들어간 사람이 굉장한 부를 순식간에 벌게 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터졌는데 월가의 금융회사의 고위직은 챙길 것을 다 챙기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고 결국 모든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인들의 몫이 되어버렸죠. 이때 당시에 일반인들이 월가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물리적 충돌이 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사태를 관망하기만 하다가 이제 어떤 이가 AIG는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커서 결국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회사를 살릴 것이다에 어떤 베팅을 하고 폭락한 주식을 다량 매입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은근 부러운 정도였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은행이라는 곳 자체가 신용으로 돈을 창조하는데 이것 자체가 거짓에 의거한다는 것에 눈을 뜨니 그 누구도 근로소득과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부자는 고사하고 평생을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문직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 요새는 투자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특히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부자가 되는 거 이전에 적어도 당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돈의 등장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 많이 회자가 되고 점점 그 저변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훈련과 그릇을 갖춘 사람이라면 주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돈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사고가 전환되어감을 느끼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암호화폐를 나름 공부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도 해보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관적 시각에서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주관적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은행은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거의 주지 않죠. 아까 처음에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이거의 마진으로 은행이 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엄밀히 얘기해서 은행은 내가 맡긴 돈에 대해 이자를 거의 주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돈을 예금한 이에게 수익의 일환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존재하는 은행이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심축인 시절에는 모든 기술들이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쪽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현장에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중앙 집권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탈중앙화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 시리즈에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큰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 어떤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뻗어가면서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핵심적인 어떠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쪽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현장에 적용되어져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써있죠. 영어 책이에요. DeFi and the Future of Finance. 탈중앙화 금융과 금융의 미래.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좀 책장이 잘 안 넘어가는 책입니다. 좀 딱딱해요. 제반 지식이 없는 것도 있고 영어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의 어떠한 부분을 조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읽기 시작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내용이 그냥 단순한 기술이나 서술이 아니라서 이해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이 책의 초반부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초반부의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이 책에서 요건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책에 나오는 저거라서 여러분 이걸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영수증이 하나 보입니다. 이걸 좀 약간 몇 초간 보여드릴게요.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금 1871년에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300불을 송금할 때 수수료로 9불 34센트를 떼어간 영수증이죠. 무려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무형의 현금 전송은 1871년에 웨스턴 유니언에서 시작했다. 표 2.1, 제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표 2.1은 300불의 초기 전송 영수증이다. 수수료로 9.9불 34센트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주목해보라. 대략 3%입니다. 무려 150년간에 걸쳐 금융 쪽 관련해서는 변화가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 놀랍다. 돈의 전송은 더욱 비싸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3% 정도이다. 지난 75년간 금융세계에 많은 최초들이 있어왔다. 1950년에 크레딧 카드, 다이너스 클럽, 1967년에 ATM 기계, 바클레이스 뱅크, 1983년의 폰뱅킹,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게 다 최초로 시작한 어떤 그냥 금융기관들이죠. 1994년에 인터넷 뱅킹, 스탠포드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 1997년에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RFID 칩 결제, 그 다음에 2005년의 칩 앤 핀 크레딧 카드, 그리고 2014년에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페이. 중요하게도 이 모든 혁신들은 중앙화된 금융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몇몇 기술적 진보들이 있어 왔음에도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의 골격은 과거 150년간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 기술이 다른 분야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150년에 걸쳐 기술적 진보들, 여러 분야, 다방면, 다른 분야들에서 기술적 진보들이 있었음에도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의 구조는 150년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끽해봐야 있어본들 그거는 탈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에서 소수의 누군가들을 위한 어떠한 기술적인 접근 혹은 적용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75년간에 이루어진 변화들은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화 체제의 금융 내에서의 변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른 분야들에서는 기술의 도입을 장려해서 효율성과 어떤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정작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는 왜 무려 150년간이나 큰 변화를 꾀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행이 취하는 이익과 폭리가 어마어마한데 이러한 것을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그것도 오랫동안. 이라는 나름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튜브 상에 어떤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어떤 거는 좀 너무 음모론적으로 치우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은행 이런 것이 사기업이고 어떤 은행들의 어떤 그다음에 무슨 집안들 있잖아요. 굉장히 부를 거머쥔 집안, 록펠러 집안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있죠.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그런 영상들에서도 좀 다뤄지고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기술의 도입을 막고 제한해야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수백 년에 걸쳐 막대한 부가 대물림이 되고 설령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그리고 중앙 집권화된 은행 시스템의 구조 내에서 행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어떠한 계기로 연구하고 나름의 공부를 하면서
거래소를 통해 구입도 해보고 암호화폐 은행에 예치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급하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이 4%, 5%예요.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자율이 8에서 10% 이상 가기도 합니다. 예금 이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암호화폐이냐에 따라 이자율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은행에 예금한 돈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행은 거의 제로 이자나 다름없죠. 재작년부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돈을 디지털 세계로 넣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암호화폐에서의 이 지갑 주소라는 것을 처음 접할 때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보고 보내볼 때 마음속에 느꼈던 거부감 내지는 저항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클릭 한번 잘못하거나 기나긴 영문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갑 주소를 잘못 기입하면 사고가 발생하기에 긴장하면서 지갑 주소를 기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나 은행들, 보험사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로 진입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한국의 은행들도 암호화폐를 취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그렇듯이 어느 세계나 그렇듯이 저는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나라의 부를 거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이들은 전통적인 방법과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세계 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점차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떤 변화의 조짐이 물결이 막 열리려고 하는 그런 초입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면 볼수록 세계복음화는 전진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못 보는 지역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금융이라는 거 우리가 알던 이 금융과 경제관, 경제 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원하며 또 돈을 수단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을 사랑함이 아닌 돈을 수단으로만 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뒤바뀌어지게 되면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정신적인 빈곤함, 정신문화의 빈곤함, 돈이라고 하고 하면은 마냥 천하게 여기고 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무언가 고매한 것이냐, 우아한 것이냐 생각되어져 왔고 죄악시되어 왔던 어떤 그런 개념들도 깨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큰 부를 거머쥐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흐르는 것을 잘 보고 관통하게 하시고 또 그거에 맞게 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통찰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